돌직구 인생의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곁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냉장고 불빛만 켜진 부엌에서 한 여자가 약 봉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아파트, 밤 2시.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3년 전 우리의 미래라고 믿었던 이 집이 지금은 매일 숨통을 조이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출금리는 치솟았고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숫자는 칼날처럼 예리했어요. 남편은 낮에는 회사 차장,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새벽을 헤매고 아내는 급하게 돈을 벌겠다고 나섰다가 취업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편해지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은 공허했어요. 발걸음이 딸의 방문 앞에 멈춰섰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졸린 눈의 아이가 물었죠. 엄마, 왜 울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멈춰 세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연이에요. 38살 쌍둥이 딸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아니, 평범했었다고 해야겠네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남편 준호는 중견기업 차장으로 안정적인 월급을 받았고,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가끔 프리랜서 일을 했죠. 그때 우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사기로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했어요. 지금이 적기야. 학군도 좋고 집값도 오를 거야. 우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쌍둥이 딸들이 좋은 학교에 다니길 바랐고 내 집 마련의 꿈도 있었으니까요. 대출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은행에서는 친절하게 설명해줬죠. 금리가 낮을 때니까 지금 받으라고요. 그런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변하고 있었던 거겠죠.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씩이었습니다. 월 200만 원이던 대출이자가 230만 원이 됐어요. 그래도 버틸만 했죠.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250, 270, 290. 숫자는 계속 올라갔어요.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는데 남편 월급이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잔액이 3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이자,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고정 지출만 해도 월급의 절반이 넘어갔어요. 아이들 학원비는 끊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했죠. 외식은 사치가 됐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야근을 늘렸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변했어요. 식탁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릇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죠. 쌍둥이 딸들은 15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아이들은 눈치가 빨라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둘째가 그렇게 말했을 때 가슴이 무너졌어요. 15살짜리가 엄마 눈치를 보면서 학원을 포기한다는 게 이게 정상인가 싶었죠. 남편과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돈 이야기로 돌아왔거든요. 이번 달은 어떻게 해? 다음 달 이자는 어떻게 내?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공동 채무자가 됐어요. 창밖을 보면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 집들도 다 우리 같을까요? 아니면 우리만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밤마다 불빛을 세면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고지서가 왔습니다. 빨간색 봉투였어요. 손이 떨렸죠. 열어보니 연체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추가 연체 시 법적 조치. 6글자가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돈을 벌어야겠다고요. 남편 혼자 감당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뒤졌어요. 밤새도록 스크롤을 내렸죠. 경력 무관, 즉시 채용, 고수익 보장. 그런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 면접 연락이 왔어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장소는 역 근처 건물이었는데 생각보다 낡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창문에는 반쯤 뜯긴 필름이 붙어 있었죠.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친절했습니다. 너무 친절했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면접이라기보다는 영업 같았어요. 그들은 제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고는 바로 말했습니다. 합격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죠? 너무 빨랐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박했어요.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죠. 간단해요. 명의만 빌려주시면 돼요. 핸드폰 개통하고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한 건당 50만 원 드릴게요. 50만 원.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서늘해졌어요. 명의를 빌려준다는 게 정상일 리 없었죠. 주민등록증 주세요.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그들은 스캔을 했습니다. 복사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이제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서류 뭉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글씨가 작았어요. 읽을 수가 없었죠. 뭐라고 쓰여 있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빨리 하시죠. 다른 분도 대기 중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쥐었는데 내려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죠. 이건 아니야. 이건 사기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남자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야, 주민등록증 스캔했잖아. 그거 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죠. 이미 늦었어요. 회선 3개 개통됐는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농담이에요. 아직 실행 전이니까 나가도 돼요. 대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는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서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다리가 풀렸죠. 1층 로비에 도착해서야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통신사에 전화했습니다. 제 명의로 개통된 회선 확인해 주세요. 상담사가 확인해 줬어요. 3개 있으시네요. 오늘 개통됐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결국 당한 거예요. 해지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목소리가 떨렸죠. 본인 확인 절차 거쳐야 하는데요. 제발요. 사기당한 거예요. 상담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그런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해지 접수 도와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길었어요. 가로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존엄에도 값이 있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 돈을 벌려다가 더 큰 상처를 입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하죠?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알았던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어요. 대출 승인 대기 중.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아까 그 사무실에서 제 명의로 대출까지 신청한 거예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시 은행에 전화했어요. 대출 취소해 주세요. 실행 전이니까 취소 가능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죠. 남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었어요. 여보, 나 오늘 실수했어. 남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괜찮아. 큰일 날 뻔했네. 그 말이 더 미안하게 만들었죠. 남편도 힘들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낮에는 회사에서 차장으로 일했지만 밤에는 달랐어요. 남편은 새벽에 나갔습니다.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서였죠. 새벽 1시 남편은 집을 나섰어요. 어두운 공기 속으로 사라졌죠. 저는 창문 너머로 남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대리운전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을 태우고 먼 곳까지 운전해야 했죠. 손님 중에는 친절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수고하세요라고 말해주는 이도 드물었어요. 남편은 핸들을 잡고 혼자 생각했을 겁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건 뭘 잃는 일일까? 밤새 운전하고 집에 돌아오면 해가 떠 있었어요. 남편은 샤워도 안 하고 소파에 쓰러졌죠. 저는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실수했어요. 당신은 밖이라도 나가잖아.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 아니, 그냥 나는 밖에 있어도 집 생각뿐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술 취한 사람들 태우면서 집에 있는 너랑 애들 생각해.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번 달은 이자라도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위로하려던 말이 칼이 됐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쿵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쌍둥이 딸들도 느꼈을 겁니다. 첫째가 방문을 살짝 열고 나왔어요. 엄마, 아빠 화났어?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우리 다 들었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더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쌍둥이들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말이 더 없어졌고 저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불빛만 켜놓고 서 있었죠. 울음을 참았어요. 다시 참았습니다. 소리내면 아이들이 들을까 봐요. 엄마, 괜찮아? 둘째가 문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대답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저는 스스로를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짐이었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면서 집에만 있으니까요. 취업 사기를 당한 이후로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사람들이 절 보면 다 알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사기당했대라고요. 창밖 불빛을 세던 손가락이 떨어졌어요. 밤은 길었습니다. 진공처럼 들리는 정적 속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화를 냈죠.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니? 그 말은 스스로에게 향한 폭력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택배가 왔습니다. 문 앞에 상자가 쌓여 있었고 그 위에 고지서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펼쳐봤습니다. 연체 2회, 조기 상환 요구 가능. 숨이 막혔죠. 그날 저녁 식탁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방에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혼 해야 할까? 그 단어를 꺼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면
뭐라도 달라질까? 남편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어요. 이혼해도 빚은가치야. 그 말이 공기처럼 가볍게 떠다녔지만 납덩이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맞아요. 이혼한다고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죠. 우리는 공동 채무자였으니까요. 아이들이 밥을 남겼어요. 포크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컸습니다. 첫째가 물었죠. 엄마 아빠 헤어질 거야?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말해? 둘째가 울먹였어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혼이 탈출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같이 망해가는 기분도 견딜 수 없었죠. 우리 어디까지 무너질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현관문 사이로 안내문이 끼워져 있었어요. 펼쳐봤습니다. 압류 및 경매 절차 안내. 손이 떨렸죠.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무너졌어요. 취업 사기의 후유증은 길었습니다. 제가 당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죠.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쌍둥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 왜 말을 안 들어? 아이들은 움찔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울며 사과했죠. 엄마가 오늘은 좀 말끝이 사라졌습니다. 죄책감은 또 다른 폭력이 됐어요. 나쁜 엄마, 못난 아내, 쓸모없는 사람. 그런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더 말이 없어졌어요. 서로가 서로의 무게가 됐죠. 밤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단어를 쳤어요. 채무조정, 파산, 극단적 선택. 화면에 뜨는 단어들은 차가웠습니다. 사는 게 벌이라면 끝은 잡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검색창에 자동 완성이 떴습니다. 가족 동반자. 더는 볼 수 없었죠.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불빛이 다한 느낌이었습니다. 약 봉지를 꺼냈죠. 수면제였어요. 몇 알이나 있는지 세어봤습니다. 시간이 늘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모두가 편해지는 걸까? 머릿속은 공허했습니다. 발걸음이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둘째였습니다. 졸린 눈으로 저를 봤죠. 엄마, 왜 울어? 그 한마디가 칼날을 빼앗았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였어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 괜찮아. 우리 있잖아. 아이의 작은 손이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10살짜리가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래, 끝은 아니야. 아직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죠. 채권 회수 전담팀 통지. 현실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째가 물었어요. 엄마, 나 때문에 힘들지? 아이의 질문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었죠. 다시 끄덕였습니다. 정직한 고백이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부족해서 그래. 아니야. 엄마 잘못 아니야. 첫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라지면 나는 어디로 가? 그 질문이 심장을 붙잡았어요. 끝은 제 고통을 끝낼 수 있지만 아이의 시작을 끝낸다는 것을요.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검색했습니다. 상담센터, 채무조정, 보호. 단어들이 낯설었지만 살기 위한 단어들이었어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인가요?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받고 싶어요.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 예약 확인 드리려고요.
네, 갈게요. 새벽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손에 빵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애들 아침. 저는 빵을 쥐고 울었습니다. 작은 것이 구명줄이 될 때가 있었어요.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응,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남편이 앉았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제가 대답했죠. 우리 같이 버티자.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복도는 길었어요. 저는 서류를 안고 앉아 있었고 남편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나왔어요. 중년의 여성이었죠. 친절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상담실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창가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출 때문에 왔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하나 물어봤죠. 대출 금액, 이자율, 월 소득, 고정 지출. 숫자를 말할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어른이라는 게요. 모든 걸 해결하긴 어렵겠지만 함께 견디는 법은 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지금보다는 숨통이 트일 거예요. 희망이라는 단어는 너무 컸지만 가능성이라는 말은 붙잡을 수 있었어요.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먼저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소득 증명, 채무 내역, 재산 목록. 상담사가 하나씩 설명해 줬죠. 복잡했지만 불가능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지금 힘들긴 한데 포기하지 않을 거야. 첫째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 잃는 거야?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둘째가 울었어요. 다른 데로 이사 가도 괜찮아.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15살짜리가 이런 말을 해야 하다니요. 그날 밤 등기우편이 왔어요. 빨간 봉투였죠.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봤어요. 채권 이관 예정 통지서. 대출 채권이 재산금융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채권이 넘어간대. 추심이 더 세질 거야. 숫자는 여전히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주 조금 덜 차가웠어요.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떼고 회사에서 소득 증명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하나씩 해냈죠. 남편은 여전히 새벽에 대리운전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나가기 전에 제 손을 잡았죠. 다녀올게. 조심해.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상담센터를 찾았어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상담사가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 것 같아요. 법원에 접수하면 추심이 멈춰요. 정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밥 먹고 가자. 괜찮아? 응. 오랜만에. 우리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7,000원짜리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래도 그만해. 이제 앞만 보자. 밥을 먹고 나오는데 가벼웠어요.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마음이 조금 풀렸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쌍둥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별로 재밌지도 않았지만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둘째가 물었습니다. 응, 조금. 나도 좋아. 아이가 제 팔에 기댔어요. 하지만 현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채권 회수 전담팀입니다. 연체금 상환 계획 말씀드리려고요.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어요. 개인회생 신청 중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아직 접수 전이시면 상환 의무가 있으세요. 알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접수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서류 빨리 내야 해. 알아. 이번 주 안에 다 준비할게.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비용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죠. 빠르면 한 달 안에 법원 접수 가능해요. 그때부터 추심이 멈춰요. 한 달.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곧 나아질 거야. 첫째가 물었어요. 진짜? 응, 진짜. 그날 밤 남편이 새벽 일을 나가기 전에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뭐가? 포기하지 않아서. 저도 남편을 안았어요. 나도 고마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은 길고도 짧았어요. 그 사이에도 독촉 전화는 왔고 고지서는 쌓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어요. 드디어 법원 접수가 됐습니다. 법무사가 전화했어요. 접수 완료됐어요. 이제 추심 멈춰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됐대. 접수됐대. 진짜? 응, 진짜. 남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개인회생은 시작일 뿐이었죠. 앞으로 5년에서 7년 동안 변제 계획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치킨을 사왔어요. 오늘은 축하하자. 아이들이 환호했죠. 와, 치킨.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빚은 있었고 미래는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이젠 무섭지 않았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채권 회수팀입니다. 변제 조건 다시 이야기해보죠.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었어요. 네, 이야기해보죠. 저는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상담센터 복도를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죠. 우리는 서류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다시 말했어요. 나도. 저도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울고 누군가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해가 떠올랐죠.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귀하의 채권이 재상금융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한 줄의 문자가 다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똑바로 봤어요. 무섭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잔인한 건 끝이 아니라 계속 살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고지서를 여는 것, 독촉 전화를 받는 것. 그 모든 게 고통이었죠. 하지만 살아내는 것도 용기였어요. 누군가의 용기였습니다. 제 용기, 남편의 용기, 아이들의 용기. 우리는 여전히 빚을 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크고 미래는 불확실해요.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우리는 함께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따뜻했어요. 엄마, 둘째가 불렀습니다. 응? 사랑해.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샌다는 말,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숨을 계속 쉬는 것도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낯선 번호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잠시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변제 조건 조정 가능하답니다. 다시 이야기해보자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몇 번이고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넘어지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아직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지금도 숨죽여 울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돌직구 인생 진짜 한국의 이야기.